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애사 연구라고 하는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 2시간 동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사 연구에 여러 가지 그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형들 크게 이제 생애사 연구를 포함해서 한 5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종류에 대해서 뒤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 생애사가 어떤 것인가를 간단히 하나씩 하나씩 그 개론적인 내용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사는 말 그대로 라이프 히스토리죠. 여기서 사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역사사자를 쓰니까 뭔가 어떤 사람의 소수의 그 개인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를 하겠죠. 긴 역사적인 흐름, 인생의 흐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겠죠. 보통 연구 대상은 1명에서부터 시작해서 4~5명 정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랜 기간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그 사람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뭔가 연구 주제에 해당되는 사람을 섭외해서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작게는 1명, 많게 해서 뭐 5~6명 정도, 그 이상은 사실은 생애사 연구를 하기는 무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어떤 사람들을 모아야 되느냐, 결국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해당하는 비슷한 공통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경험이라는 게 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유사한 주제를 같이 경험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고요. 그냥 흔히 쉽게 사례를 들어보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연구면 그 위안부라고 하는 그 되게 역사적인 그 사건에 대한 경험들을 개인들이 했을 때 그 개인을 참여했던 그런 경험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1명에서부터 4~5명의 정도까지를 섭외를 해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이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자의 목소리, 연구 참여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사회현상을 탐구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가 결국은 사회현상, 혹은 우리가 이제 교육학에 있으니까 교육적 현상이 되겠죠. 그리고 뭐 사회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회적 이슈, 혹은 역사적 이슈, 뭐 대부분의 중요한 것들이 이 연구 주제에 포함될 수 있겠죠. 사소한 것들이라기보다는 그 사회 구성원들, 사회 집단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생애사 연구를 2번째, 개인사의 창문을 통해 공적인 맥락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야기로 기술한다, 이런 말씀을, 이런 그 설명이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개인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뭔가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개인의 관점을 의미하고, 여기 이제 화면에 나타난 그림처럼 이 화면의 그림은, 왼쪽 밑에 있는 그림은 실내에서 외부를 바라보는 그 화면의 창을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오른쪽 아래 그림은 다양한 창문 속에 놓여진 그 개인들의 사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창문을 통해서 본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사건이 일어났던 그 사회적인 맥락이 있을 거고, 그 안에서 집단들이나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체적인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은 사회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이고요. 그런데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학자나 역사학자들이 뭔가를 어떤 다른 연구 방법을 통해서 설명하고 해설하고 이론화시키는 그런 경험들이, 이미 그런 연구의 결과물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생애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거대한 그 사회의 틀에서 설명되었던 그런 설명들과는 다른, 개인의 주목해서, 개인의 사건들에 주목해서 외부에서 보여지는, 여기 드러나는 사회적인 혹은 역사적인 맥락들을 다시금 연구해 보겠다, 혹은 설명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연구와 역사적인 연구는 개인들의 사건들이 주목하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뭐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그 공통적인 사건들을 다루기 때문에 개인에 주목하지 못했는데 생애사는 이제 개인의 관점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오른쪽 아래 그림은 그렇다 보니까 개인의 관점들이 각각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6가지의 서로 다른 스토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은 결국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통적인 뭐 보편적인 맥락에서 설명하려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에처럼 개별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는 게 결국은 생애사라는 거고요. 자,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연구 주제는 오랜 그 시간 동안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의 예도 사실은 우리나라 뭐가 겪었던 그런 오래된 역사적 사건들이고 그 사건들을 위안부 할머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삶의 초기에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삶의 초기의 경험들이 뭐 그때 경험하고 끝나는 일들이 아니죠. 그 삶의 오랜 뭐 50년, 60년, 70년 이후에 그분들의 모든 인생에 걸쳐서 그 사건들이 크게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연구를 역사적인 흐름들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스토리들이 사실은 개별적인 스토리들일 뿐만 아니고 공공적인 어떤 의미를 지닌다. 그런 전제를 깔고 연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보통 이제 사회학자들, 역사학자들이 객관적인 뭔가 팩트들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라면 이거는 개인적인 사건들이기 때문에 주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사건들을 우리가 수집하는 방법은 주로 구술 자료, 그렇죠? 우리가 오럴, 그렇죠? 오럴이라고 하는 말로 나타나는 그런 자료를 통해서 수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럴 자료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기억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표현으로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듯이 내러티브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들을 분석하는 거죠. 이것은 공적인 것이라기보다도 되게 개별적인 거고 주관적인 거고 혹은 뭔가 지역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적으로 기술되고 도큐멘트되고 분석화되고 하는 않는 자료들을 분석한다는 게 특징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생애사 연구의 일반적인 단계들을 보면 이건 뭐 일반적인 얘기니까 굳이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구술한 자료를 해석해야 되겠죠. 일단 자료를 수집하고 구술한 자료를 해석하고 자,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 연구 참여자들이 말한 그 내용들이 얼마나 사실에 입각하는지를 검토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자, 사실적인 내용을 다룰 수도 있고요. 사실과 뭔가 벗어나는 내용을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둘 다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에 벗어나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봐서는 사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혹은 객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질적 연구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연구에 임해야 되겠죠. 서로 다른 사실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은 우리가 공적으로는 뭐 약간 수용하기 어렵더라도 개인은 왜 그런 방식으로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단계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건 이제 설명을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연구 방법은 이제 구술면담이다. 오럴 인터뷰라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생애사를 통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을 접근을 하겠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일수록 뭐 생애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을 경험을 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드셨고 또 뭐죠? 어떤 그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어떤 그 사회의 그 주류가 아닌 사람들을 주로 많이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질적 연구에서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리터러시, 그죠? 어떤 문해력이 떨어질 수 있고
어떤 글을 잘 표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하고 사실 인터뷰를 하기는 어렵고요. 최소한 글은 쓰지 못하더라도 오럴한 인터뷰를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인터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연구 주제를 끄집어낼 수 있는 세밀한 질문들을 잘 구성해야 되고 래퍼 형성하고 한두 번 만나가지고 생애서 연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충분한 교감을 형성한 다음에 연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프라이버시는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질문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테크니컬한 세심한 점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화면입니다. 일상어를 사용하고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고 그다음에 연구자의 관점이 투영되는 방식으로 뭔가 유도하는 방식으로 질문하셔는 안 되겠죠. 되게 민감한 사항들을 우리가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민감한 사항일수록 연구 참여자의 어떤 가슴 깊이 혹은 기억 속에 감추어진 그런 트라우마를 들춰내는 질문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고 뭔가 그걸 극복하는 과정들을 연구 참여자가 겪는 게 불가피하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는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 이게 프로보킹이라고 하죠. 뭔가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들추어내는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문제, 그다음에 질문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 문제를 굉장히 잘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연구자의 관점 선입견들을 뭔가 연구자 의도를 막 이렇게 주입하는 그런 식의 태도는 질문해서는 안 되겠죠. 끝까지 경청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자세 너무 당연하게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생애사 연구에서는 그래서 참여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타당도의 질적 연구의 타당도의 종류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질적 연구에서는 신뢰도보다는 타당도를 더 중요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질적 연구의 타당도를 확보하는 다양한 접근법들이 여기 6가지 접근법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 부분은 이제 질적 연구의 질 관리에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6가지 중에서 참여적 타당도가 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생애사 연구에서 특히 중요시 된다라는 3번째에서 나오죠. 자, 크리스탈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설명이 나오듯이 크리스탈의 그 다양한 크리스탈의 그 보석은 들어가는 그 빛에나 반사되는 빛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와 내용, 뭐 시선 각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빛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통해서 타당도를 높여야 된다. 맥락적 타당도, 어떤 의미를 해석할 때 그 의미가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를 그 맥락을 잘 설명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구성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연구 데이터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장 가서 관찰할 수도 있고요. 인터뷰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죠. 여러 가지 자료, 우리가 아티팩트라고 하는 그 자료들을 수집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다양한 자료들이 주제를 얼마나 설명하는데 잘 구성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적 타당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카타르시스는 말 그대로 어떤 그 극적인 순간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 이제 카타르시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깊이 있는 뭔가 서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그런 느낌까지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 통해서 그런 글들이 해석들이 나타났을 때 타당도가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당도들이 질적 연구의 글쓰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타당도를 확보했냐라고 하는 데서 논문에서 나는 뭐 이런 타당도를 고려해서 해석했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글로 써줄 수는 있어요. 말만 그렇게 했지 실제적으로 논문을 읽어보면 전혀 그런 타당도가 반영되지 않은 논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면 안 되고요. 실제 논문에서 그런 타당도가 드러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타당도를 고려했다는 것을 글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변혁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질적 연구는 결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들을
encouraging이라고 하죠. empowerment라는 표현을 씁니다. 힘을 불어주는 게 목적입니다.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처럼 뭔가 객관적으로 뭔가 사실을 발견하고 뭐 이런 연구를 하려는 자체가 아닙니다.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 이론에서 했던 그 접근 방법들을 설명드렸죠. 사회 구조적인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그 사회의 약자들을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를 들춰내고, 그리고 들춰내서 끝나면 상처만 남겠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런 자신의 그 열악한 상황, 열악한 어떤 세계관 이런 것을 깨닫게 하고 다시금 힘을 얻게 하고 하는 과정들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것이 변혁적 타당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생애사 연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특히 이 중에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참여적 타당도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나오는 다양한 타당도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뭐 생애생각 글쓰기 요소는 뭐 이런 것들, 구술 자료에 이제 전사한 내용들이 있겠죠. 예. 인터뷰 대상, 연구 대상들이 3명이면 3명들을 대상으로 쭉 유사한 질문들을 던져서 쭉 이제 자료를 전사하고, 그 3명의 참여자, 뭐 예를 들어 3명이라면 3명의 참여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다른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통해서도 세 사람이 각각 약간 특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통점을 뽑아낼 수도 있겠죠. 그 전사력이 있고 전사력을 해석한 연구자의 해석한 노트가 있겠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 잘 정리해서 연구 독자들에게 어떻게 이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글쓰기 요소에 포함되는 거고요. 글쓰기 장르를 보면 생애사이다 보니까 연대기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글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역사적 사건들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뭐 어렸을 적에 뭐 어떤 그 경험들을 했는지, 뭐 10대 했는지 20대 했는지, 그다음에 그런 경험들이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삶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런 글쓰기도 가능하고요. 중요한 사건의 에피소드, 우리가 일화라고 하죠. 에피소드를 꼽아내서 글쓰기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죠? 이 ABC 세 가지의 방식을 뭐 세 가지를 다 넣어서 연구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서 연구자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끔 하나의 방식을 선정해서 글쓰기를 하면 되겠죠. 이런 사건 중심이나 일화 중심 할 것인지, 아니면 뭔가 참여자와 협동적 글쓰기. 자, 우리가 이제 질적 연구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연구자는 혼자 글쓰기가 아니고 뭔가 같이 글 쓴다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생애사, 특히 이제 생애사 뭐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이분들과 같이 글쓰기라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 뭐 10%는 써주세요 뭐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이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글을 써 내려갈 때 내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만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그분들과 연구 참여자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의견과 관점과 세계관을 계속 반영해 나가면서 글 쓰는 것이 결국 협동적 글쓰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사실 뭐 한두 번 뭐 우리가 연구를 한다고 해서 어떤 그 효과적인 이런 생애사 연구의 논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서 오랜 그 연구와 경험과 글쓰기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애사 연구에 5가지 장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몇 가지 장르 중에서 제가 이제 일단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론적으로 좀 체계화된 사례이기 때문에, 어떤 장르이기 때문에 이 내러티브 연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면서 나머지 것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제가 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말 그대로 내레이션이죠, 내레이션. 말자, 화자, 말하는 사람들의 내레이션, 입장에서 그 사람이 구술하는 바대로 뭔가 어떤 현상이나 경험이나 그 사람의 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내러티브라는 거죠. 이 내러티브 연구는 결국은 연구 대상,
연구 참여자죠. 연구 참여자들을 선정해서 그 사람의 내레이션으로 어떤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 어떤 사회적 공동적 주제, 역사적 공동적 주제에 대해서 그 개별적인,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 역사적 경험을 뭐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 깊이나 그 상처나 그 어떤 그 주도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인들마다 다 차이가 있겠죠. 우리는 사실은 그 역사적 경험을 누구보다도 심도 깊게, 누구보다도 큰 영향을 받아서 했던 사람들을 가지고 연구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을 했으면 독립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 치열하게 했던 사람들을 가지고 연구하는 게 중요하겠잖아요. 그리고 그 독립운동의 결과로 얼마나 본인의 삶이 황폐화되고 가족의 삶이 황폐화됐는지 이런 것들 연구를 하는 거겠죠. 독립운동을 통해서 영웅이 돼가지고 나중에 독립을 하고 나서 그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혁명을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그런 예인데 그런 사람들은 내러티브 연구를 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이미 이제 독립한 다음에 권력을 얻고 힘을 얻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사람들의 목소리나 입장들은 드러납니다. 그래서 굳이 질적 연구자가 찾아다니면서 영웅적인 스토리를 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독립운동을 똑같이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이후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혹은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하고 뭐 괜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연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제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숨겨진 목소리를 발굴해서 인터뷰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인터뷰하는 형식은 뭐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레퍼를 형성하면서 수차례의 많은 인터뷰 과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일단 이해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여기 제가 다양한 방식의 내러티브를 설명하는 뭐랄까 설명문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을 보면, 자, 내러티브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를 연속된 장면으로 구성하는 장치이자 전략이자 관습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런 설명인데요. 자, 내러티브라는 건 결국은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잖아요. 스토리가 그냥 끊기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내게 스토리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단편적인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스토리들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생애사니까 특히 굳이 뭐 생애사가 수십 년의 스토리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뭐 5년, 10년 정도의 긴 정도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후기가 있겠죠. 이런 각각의 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러티브도 스토리들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딱 어느 한 단적인 시점을 딱 포커스에 맞춰서 연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토리들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그 스토리들은요. 장치가 있고 전략이 있고 관습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던 위안부 할머니들은 그러한 장치나 전략이나 관습에 의해서 스토리 내레이션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분들은 뭐 사실은 뭐 이런 것들 할 만한 그런 기교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겠죠. 뭐 교육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위안부 할머니라는 그 특수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러티브라는 것이 어떻게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장치나 전략이나 관습이라는 형태로 그 사회의 담론으로서 존재하는가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모든 서사물. 자, 여기 서사물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서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러티브의 최종 결과물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서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의 이제 내러티브하고 비슷한 개념이나 용어라고 거의 동일어로 쓰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사물이라고 하는 결과물은 결국은 내러티브의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물과 세계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고 체계이자 가장 오래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뭔가 사회에서 최소한 의식이 있고 사고를 하고 뭔가 뭐 어떤 동물 수준의 이상의 어 사회에 참여하고 반응하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 내러티브 전략들을 크고 작게 아니면 아주 간편하거나 아니면 아주 정교하게 구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실은 어릴 적부터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사회적 과정, 교육의 과정, 그리고 경험의 과정을 통해서 이 내러티브 전략을 어떻게 보면 각자 습득하는 겁니다.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쓴다고 하잖아요. 소통할 수 있는 전략, 이걸 통해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결국은 내러티브도 그런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사고체계라고 하는 것은 요 뒤에 이제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는 자 예를 들면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렸을 적에 엄마로부터 혹은 아빠로부터 가정에서 수많은 동화책이나 위인전이나 이런 책들을 읽습니다. 그쵸? 그 읽는 그 동화책들 혹은 위인전들 속에 나타난 이야기의 구조, 주제의 구조, 그다음에 거기서 강조하는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인 그 가치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면서 혹은 이렇게 세뇌되면서 그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사고 체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선징악의 스토리를 아이들이 동화책을 통해서 계속 이어주면 읽어주면 아이들은 아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착한 사람은 뭐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결국은 벌을 받는구나라고 하는 그 사고 체계를 답습하게 되겠죠. 그것이 결국은 이 아이가 동화책을 통해서 혹은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내러티브 하나의 세계관, 내러티브를 형성하게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동시에 인간은 계속 어릴 적부터 성장해 나가면서 관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관찰과 경험들은 사실은 굉장히 단편적인 조각들입니다. 단편적인 조각들이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친구들과 같이 놀거나 뭐 학교 다니거나 하는 것들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기획에 의해서 경험되는 게 아니죠. 대부분 일상생활을 살다가 우연찮게 예측치 못하게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단편적인 조각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혹은 모르게 그 경험들의 내용들을 단편적인 조각들을 점차 내러티브를 통해서 엮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인간은 우리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건설적인 관념들을 기존의 그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좋은 혹은 사회 지향적인 혹은 공동체적인 내러티브를 엮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고요. 어릴 적부터 맨날 사기를 배우고 뭐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을 얻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경험을 한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단편적인 조각들이 그 스스로 성장해 나가면서 '야 이 사회는 믿을 게 못 되구나. 아 이 어른들은 전부 다 나를 착취하는 존재구나.' 뭐 이런 식으로 남자는 여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착취하는 존재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내러티브로 엮은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겠죠.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속에서 성장해 나가면서 결국은 알게 모르게 그런 내러티브의 구조를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형성해 나가는 존재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내러티브 이론이고요. 그 대표적인 어떤 그 이론이 하나 있던 스토리드 마인드라는 하나의 책 이름이자 하나의 이론의 이름입니다. 자, 인간의 마인드는 스토리화된 형태로 형성된다. 이야기의 형태로 형성된다는 겁니다. 자, 마인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처음에는 백지장과 같은 거겠죠. 그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림도 그리고 또 구조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림이나 논리나 구조나 생각들을 만들어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스토리드 되는 거야, 스토리드. 이야기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피셔라는 학자는 호모 네렌스, 우리는 이야기하는 존재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에서 핵심적인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건을 그렇죠? 사건을 객관적으로
내가 구성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질적 연구는 세상에는 객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세계관을 갖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런 관점이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질적 연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뭐 각자 이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연구도 그렇고 질적 연구도 그렇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런 질적 연구가 강조하는 이런 마인드를 제대로 경험하거나 형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질적 연구를 통해서 그걸 이제 처음 배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그 질적 연구가 강조하는 이런 관점들 외에 다른 관점들이 사실은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 관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과론, 그다음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 당연시 받아들여 온 겁니다. 근데 질적 연구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과거에 발생한 사건들을요, 재구축합니다. 재구성하게 돼요. 그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스토리, 주관적인 관념과 어떤 주제로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주관적으로 해석, 자기 멋대로 뇌피셜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그 사람도 있겠죠. 그 정도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구축한다는 것은 일단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가 않아요. 가능하죠. 우리가 여기서는 언급드리지 않겠지만 양자의 과학 이런 데서 이미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뭐 양자의 과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질적 연구 차원에서 인식론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철학적 차원에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현실에서 뭔가를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죠. 리얼리티가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현실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 스토리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게 내러티브 이론의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객관적인 것으로 뽑아내서 이것이 객관적인 현실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현실이겠고요. 그렇지 않고 주관적으로 각각의 스토리로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 결국은 스토리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의미나 형태를 부여하는가? 그 전략은 우리는 뭐냐면 요 밑에 녹색 글로 표현된 이야기의 전개 순서, 이야기의 선택, 그다음에 프레이밍, 그다음에 강조나 생략을 통해서 우리는 대부분은 내가 경험한 사실들을 나름대로 뭔가 다른 사람에게 어필할 때, 전달할 때, 혹은 주장하고자 할 때 이 전략들을 쓴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어제 어떤 일이 있었지? 제가 그래서 이제 뭐 가장 흔한 예로 학교에서 학교 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학교 교실 안에는 뭐 15명의 학생들이 있고 그 폭력 사건에는 방관자가 있겠고 가해자가 있겠고 일단 피해자가 있겠죠.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방관자, 가해자, 피해자. 그렇죠? 그러면 그 가해자나 피해자는 법적인 관점 혹은 객관적인 관점에서는 누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걸 확인하려면 CCTV를 통해서 어떤 법 전문가들이 판결을 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판사가 판결하겠죠. 하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어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묻는다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어떻게 응답을 할까요? 사건은 단 하나죠. 그렇죠? 어떤 한 시점에서 누가 치고받고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객관적으로 단 하나죠. 그런데 거기에 관여했던 학생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먼저 you started it.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영어에서도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라고 이야기의 전개 순서를 바꿉니다. 그렇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얘가 먼저 나한테 시비를 걸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누구 말이 먼저일까요? 한 사람은 no, 한 사람은 no. 서로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야기의 전개 순서를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선택.
자기도 살짝 때렸으면서 자기는 때리지 않았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안 때렸어.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수많은 행동들을 하지만 그중에서 자기가 유리한 것들만 선택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프레이밍. 원래 네가 먼저 문제가 있었잖아. 이렇게 하는 거 프레이밍 다 아시죠? 강조와 생략.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사건들을 머리에 떠오르신다면 자,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서 어제 일어났던 15명이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사건들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내레이션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레이션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 내레이션을 연구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연구하면 경찰관들이 CCTV를 통해서 분석을 하겠지만 그렇게 분석해서는 그 학교 교실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가해자를 찾아내서 처벌하는 순간에 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접근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교육학자나 질적 연구자들은 어떻게 가해자라고 판명된 사람이나 피해자라고 판명된 사람한테 인터뷰를 통해서 도대체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으며 그 배경 무엇이며 어떤 과정과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는지를 물어보고 그 안에서 최대한 주관성과 객관성을 고려해서 뭔가의 해석들을 만들어낸다면 법원에서 판단하는 그런 단편적인 결과물과는 훨씬 다른 어떤 사건의 재구성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내러티브 연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던 스토리 앤 마인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미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 거고요. 여기 역사는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도 제가 지난번에 아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건데 역사 자체도 역사적 사건은 객관적으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역사에 참여하는 민족들, 집단들, 개인들 간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역사는 내러티브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그런 관점을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보여주는 거고요. 자, 여기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러한 이야기, 옛날의 적에 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그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대부분의 소설이나 이런 우리는 그래서 그 스토리는 뭐냐면 정해진 게 아닙니다. 기승전결 4가지 단계든 5가지 단계든 이 단계들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류 역사상 어떤 민족이나 대체로 4가지의 스토리의 과정, 5가지의 스토리의 과정들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용어만 다르고 약간 정도만 다를 뿐이지 대부분 비슷하게 존재하겠죠. 이게 비슷하다,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설명하고 그 구조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이론이 구조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약간 문화적 다양성은 서로 비슷한 거지만 각 문화들마다 그 구조의 세밀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다르다 얘기하는 것이 문화적 다양성주의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논하기 전에 일단 스토리드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챔피언치나 개나 고양이와는 다르게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사고의 특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보면 여기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그 스토리를 통해서 익숙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같이 이제 닭이나 달걀이나가 순서가 얘기할 수 없듯이 서로 같이 교호적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승전결로 이루어진 동화책이나 위인전을 통해서 그 스토리의 흐름을 익숙해지게 되고 우리가 그 스토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작가들은 기승전결에 의해서 글을 썼을 때 독자들에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뒤가 같이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클라이맥스가 있고 끝나야지만이 뭔가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감명을 받고 임프레션을 받는 게 크겠죠. 그래서 클라이맥스를 쓰는 겁니다. 권선징악은 어렸을 때 그걸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도덕교육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틱하다, 해피엔딩이 끝난다 이런 모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르의 구조들, 스토리의 구조들이 전부 다 스토리된 마인드의 거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관념들을 생각들을 이론화한 것이 바로 여기 세이머 채트만의 Story and Discourse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필름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이 채트맨이 우리가 이게 지금 채트맨의 책이 1900 몇 년, 90년대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그 전에 수많은 픽션이나 필름들이 있겠죠. 그거를 분석해 본 결과 이
문학 작품들, 예술 작품들에는 굉장히 스토리와 디스코스라는 게 구조적으로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런 이론들을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채트맨의 서사 이론이 무엇이냐를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트맨은 서사 이론을 설명할 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서사물,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그게 두 가지, 스토리라고 하는 것과 담화의 구조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라고 채트먼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가 통용되는 형식이 바로 담화 구조라는 겁니다. 이야기는 내용이고 그 내용은 뭐냐? 기본적 사건들의 집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건들은 뭐냐? 아까 예를 들어서 기승전결이면 네 가지 사건들의 집합에 의해서 이야기가 흘러간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고. 담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어떻게 전달되는가. 이것이 디스코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디스코스는 우리가 담론 분석에서 말했던 디스코스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담화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야기는 뭐냐면 사건과 존재물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건은 말 그대로 이벤트고요. 존재물들은 이벤트를 구성하는 사람들이겠죠. 여러 가지 주인공들 아니면 이벤트에 참여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UFO가 나타났다. 그럼 UFO 자체도 이 존재물들이겠죠. 그렇죠? 뭐 코로나다. 그러면 코로나 자체도 존재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다음 이야기를 그리면 이제 우리가 서사 이론은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채트먼을 보기에는 그리고 채트먼도 뭐 물론 이제 사회학 이론으로 포함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이론으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학자들이 사회적 현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기 위해서 이론을 갖다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서사 이론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어떤 현상을 설명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이야기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 사건과 관련된. 그러면 이야기를 분석하게 된 그 인물들을 뭐 분류할 수도 있고 인물들 간의 관계성을 분석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약간 패러다임적 분석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건의 전개, 시간의 흐름,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통합재적 분석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이걸 그냥 크게 조금 쉽게 설명해서 계열체적 분석은 우리가 싱크로니간 분석, 아니면 뭐야 이제 요 밑에 싱크로니간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건의 전개는 시간의 흐름이니까 그렇죠? 약간 뭐 디아크로니가 분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물들이나 사건들 간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과 사건들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 뭐 그런 개념, 뭐 가로 세로 그런 분석의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담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형식이라고 그랬었죠. 서사가 전달되는 구조와 서사가 어떤 식으로 발현되느냐, 그렇죠? 이거는 이제 여기서 뒤에가 이거 나오지만 그림이 나오지만 요걸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뭐 더 명확하게. 자, 서사 이 그림들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와 본 겁니다. 서사가 있고 담화가 있는데 내용과 형식이다. 서사는 아까 사건과 존재물이죠. 사건들은 행위나 뭐 어떤 돌발적인 사건들, 그렇죠? 돌발사하는 거 이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물들은 동작물과 배경, 그다음에 뭐 어떤 그 상황에서 중요한 어떤 그 요소들이 사물들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렇죠? 통합체제 뭐 그죠? 계열체제 구조 이런 것을 분석하는 거고요. 분석하는 거고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서사가 전달되는 구조는 소술자의 유형, 소술자의 위계적인 구조, 그다음에 시적 이런 거라는 소술자라는 게 뭘까요? 내러티브 말하는 사람이겠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여기서는 생애사에서는 연구 참여자겠죠. 그 연구 참여자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예를 들어서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이게 이제 서술자의 유형이겠죠. 그다음 서술자 위계적 구조가 있을까요? 이제 학생들은 위계적 구조가 비슷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가해자가 반장이었다. 우리 예전에 그런 있었잖아요. 그 뭐예요? 그런 그 교육적인 그 수필들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학교 폭력이 구조화돼서 계속 그 반장들이 구조적으로 그 담임을 대신해서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이랬을 때는 가해자가 반장이라면 그 가해자는 권력을 갖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위계적 구조가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판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점이라고 하는 어떤 식으로 이제 뭐랄까 그 사건들이 흘러왔는가를 이제 비교하는 게 시점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서사가 발현되는 방식을 보통 우리가 아까 채트맨의 요 이론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픽션과 필름, 그러니까 소설과 영화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요런 것들이 사실은 서사가 발현되는 방식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장르가 영화냐 연극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뭐 조명을 하는 거, 뭐 음향을 어떻게 듣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담화적 요소라고 다루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런 장르는 다루진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빼고 주로 이제 사건, 전제물, 서사의 구조 뭐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사후사문에 나타난 내러티브와 이야기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이 내러티브 연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러티브 분석을 하는가 하는 그 사례를 통해서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그 사례가 나오면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의 생애사 연구에서는 자서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오토바이오그래피, 스스로 쓰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쓰는 거다라는 거고요. 이 각각의 자서전, 뭐 구술사, 생애사, 그다음에 전기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이 종류들의 특징을 비교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피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서전도 하나의 종류다. 구술자 자신의 삶의 역사성을 전기 형식으로 기술한다. 그다음에 기억을 바탕으로 뭐 당연히 쓰겠죠. 그리고 자기의 삶을 함축하고 있는 기억의 단편을 조합하여 하나의 삶의 모습을 재현한다. 이건 일반적인 설명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기, 바이오그래피는 전기와 자서전의 차이점은 자서전은 스스로 자신의 관점을,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입장에서 쓴다는 거죠. 그렇죠? 전기는 제3자의 입장에서 쓰는 거죠. 그리고 보통 위인전은 다 전기가 되겠죠. 그렇죠? 위인전, 훌륭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 것에 업적에 대해 쓰면 이제 자서전 되겠고요. 보통 이제 제가 이런 사례를 드는데, 뭐,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 뭐, 나름대로 뭐, 역사적인 인물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역사적 인물까지는 뭐, 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뭐, 나름대로 중요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내 삶의 역사를 남겨야 되겠다 싶으면 스스로 글을 쓰기도 하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본인이 글쓰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뭐 당연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서전 작가에 의해서 대피를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서전 작가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 작가라고 하는 게 있겠죠. 대신 써주면 이제 전기 작가가 되겠죠. 그렇죠? 보통 전기는 여기 3인칭 관점에서 쓰는 거고요. 자서전은 1인칭 관점에서 쓰는다. 그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당연히 이제 자서전이든 전기든, 개인의 경험을 갖다가 사건에 따라서 내러티브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러티브 연구, 이 생애사 연구가 내러티브가 밀접하게 관련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기의 연구 절차, 이것들은 그냥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 연구하는 것은 사실은 쉽진 않겠죠. 많은 시대적인 자료들 다 뽑아야 되고 그 자료가 타당한지를 좀 판단해야 되고 뭐 하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보통 자서전 연구나 전기 연구들은 사실은 우리 질적 연구하는 사람들이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약간 문학적 장르로 있으니까 그냥 비교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질적 연구할 때는 보통 이 사례사 연구를 하겠죠. 사례사 연구. 근데 일단 사례사는 뭐냐면 케이스 히스토리다. 그렇죠? 사례. 개인 어떤 사례의 역사적인 사례를 역사성에 입각한 사례를 이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례 연구의 일부로서 개인이나 집단이나 제도에 대해서 조명한다. 자, 실정 연구는 대부분 다 사례 연구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사례 연구이기 때문에 사례사라고 얘기하기는 뭐하고 우리가 어, 문화기술지 어떤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그 현장 안에서 많은 그 민속 부족이나 뭐 어떤 토착 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에 현장 관찰 연구를 하죠. 그러면 그중에서 뭐 추장이 될 수도 있고 족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주목할 만한 나이 드신 뭔가 그 어떤 개인들이 있겠죠. 뭐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연구 대상으로 적합하진 않고 나이 드신 분들을 통해서 연구를 하겠죠. 그랬을 때 문화기술지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연구를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되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야, 이 사람의 삶의 역사는, 삶의 히스토리는 개인적인 삶으로서 뭔가 연구해 볼 만하다라고 좀 더 그 사람에게 집중해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연구를 했을 때 그때가 사례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문화예술 현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교육 현장에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들 가지고 쭉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교장 선생님 5명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중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어떤 특별한 교장 선생님이 정말 뭔가 헌신적인 뭐 교육학자로서 교육자로서 뭔가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럼 아, 이분의 삶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해보겠다 싶으면 그때 그분의 어떤 그 교육자로서의 삶의 히스토리를 연구하겠죠. 그런 경우가 결국은 사례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보통 이제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구술사를 가지고 연구를 해도 되고 그 사람의 글이나 논문이나 뭐 수필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간접적인 자료를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도 글을 썼기 때문에 그런 글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사례 소개해드렸던 위안부 할머니들은 뭐 글을 쓰거나 수필을 쓰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순수하게 그분들이 말한 기억을 바탕으로 말한 것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럴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용어들이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쓰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례사가 뭐고 오럴 히스토리가 뭐냐? 라는 차원에서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 그랬을 때 거의 전적으로 그 사람의 구술에 의존해서 역사성을 들춰내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구술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교장 선생님을 연구할 때는 그분의 40년 삶을 교육의 삶을 연구를 하더라도 그분이 글 쓴 거 가지고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구술사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례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갖다가 뭐 굳이 긍정적인 것으로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부정적인 거, 예를 들어 친일파를 색출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사례사 연구할 때 당연히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연구하는 경우는 오럴 인터뷰는 받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 뭐 친일파 어떤 사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적 자료, 사료를 분석해 가면서 뭔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거를 연구를 하겠고요. 그 사람과 인터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은 뭐 말을 잘 해주진 않겠지만 말을 한다고 해서 보통 이제 변명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변명들을 우리가 들어서 어떻게 이 변명을 그대로 해석해야 될 것인지 말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긍정적인 사례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사례를 연구할 수 있는데 부정적인 사례는 당연히 뭐 있는 그대로 잘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연구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례사는 이제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생애사, 내러티브 사례사의 성격을 좀 강조를 한다면 생애사는 역사성을 강조한 용어이고 내러티브는 담론성 있죠. 스토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고 사례사는 뭔가 개별성을 강조하는 용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생애사 연구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섞여 있어요. 세 가지를 33%씩 섞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연구자의 강조점에 따라서 어느 정도를 강조하되 조금씩 당연히 섞여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애사 연구를, 자, 뭐 정리를 해보자면 시간의 축이 중요하죠.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나머지는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자서전, 자신의 얘기고요. 연구 대상은 자기죠. 저자의 시점도 보통 1인칭,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인칭은 나 정주영이라고 쭉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학술적인 연구는 잘 하지 않잖아요. 그죠? 뭐 서점에 출판을 할 수 있어도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 자서전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 장르가 있다는 거고요. 정기 같은 경우도 사실 학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역사학에서는 우리가 뭐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전기적 형태를 가지고 논문을 쓸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김구 선생에 대해 쓸 수도 있고 또 독립운동가 여러 가지 뭐 유관순에 대해 쓸 수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나 그 역사적 위인들에 대한 얘기들은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 안 하는 거고요. 뭐 나중에 혹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위인이 있다면 그
그 사람들의 후손들을 찾아가면서 그 얘기를 들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자서진의 전기는 보통 이제 논문이나 학술 연구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사례사는 논문의 하나 일부일 수도 있고, 이걸 독자적으로 연구 주제만 맞다면 이 사례사 연구라는 것으로 논문을 쓸 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논문의 시점은 약간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나가 화자고 여기서는 이제 그가 되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풀어서 써놨잖아요. 정경 회장 그는이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3인칭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약간 그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소설하는 방식이 약간 사례사의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하는 것이 이제 구술사와 생애사입니다. 구술사와 생애사. 구술사와 생애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술사는 순수하게 구술에 거의 뭐 순수하게보다 99% 정도 구술에 의존할 경우,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연구할 경우가 되겠고, 생애사는 우리가 그래서 실제 연구에서는 뭐 교사들의 생애사 연구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5년차, 10년차 교사를 가지고 생애사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맞지가 않잖아요. 뭐 불가능한 게 아니라 좀 적절하지가 않죠. 그래서 최소한 뭐 한 20년 돼야 생애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성격이고요. 구술사는 타인의 역사에서 삶을 연구자가 대신 소설해주죠. 그렇죠? 위안부 할머니의 역사의 삶을 대신 소설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김점술은 그분 수천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한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걸 재구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이런 일을 겪었지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이 논문에서는 구술사의 논문에서는 나 김점술은이라고 얘기를 해서 얘기를 풀어나가는 장도 있고요. 그죠? 그 장르를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써도 되고, 그렇지 않고 약간 이제 연구자가 김점술 여사가, 혹은 이제 이름을 밝히기 어려우니까 뭐 A 할머님 이렇게 쓰되, 그때 이제 그 안에 인용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죠. 그렇죠? 인용하는 여러 가지 말들은 이제 그분이 했던 직접적인 말들을 갖다 인용하면서 이렇게 아무튼 문장을 풀어나가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내러티브의 형태로 나타난 연구 참여자의 자기 진술, 자기 기억을 바탕 진술을 주로 이렇게 썼다. 그런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애사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개인의 삶의 역사성을 본인을 입장에서 할 때는 1인칭, 그다음에 저자 입장에서 할 때는 3인칭, 이렇게 1인칭과 3인칭을 섞어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인칭이라고 하는 구분이 굉장히 복잡하고 여기 보면 김영철 한강문의 이 논문에서는 이 표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조금 오류도 있고 좀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약간 설명을 좀 여러 가지 컬러를 넣어서 이제 덧붙인 겁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인칭이라고 하는 게 이게 룰처럼 정확하게 맞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참고적인 형태로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생애사 같은 경우는 뭐 누구 아무개 할머니는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인데 대체로 개인의 삶을 통해서 역사성과 시대상을 포착하려고 할 때 생애사를 쓰는 거다. 이게 이제 특징이다. 구술사 생애사를 구분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가지 정리를 하자면 여기서는 내러티브 형식이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약간 타자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사회학에서 주로 하는 연구고요. 그러니까 사회학에서 연구자들은 주로 이런 타자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인류학에서는 주로 이제 개인의 삶에 집중하는 것에 중심으로 이제 그런 주제를 발견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학문 분야 어떤 그 학과들마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서전 전기 구술사 그 특징마다 어떤 식의 것들을 하는지 정리를 해왔으니까 이걸 한번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제가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에 이어서 사례 분석을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녹음을
녹화를 중지를 녹화 중지. 보자. 녹화 중지. 오케이. 그, 자, 일단 이제 생애사 분석을 하나의 어떤 사례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논문에서 인용됐던 그 생애사 분석 표고요. 대충 이제 그걸 뭐 표로 다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 건데,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유아기 있었부터 시작해서 46세 정도까지 흘러온 사건들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느냐를 하나의 이제 이런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논문에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생애사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의 인생의 경로들, 우리가 라이프 뭐 이런 곡선 같은 거 그려가지고 미래의 어떤 계획 세우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구자가 이걸 갖다가 이제 사실은 뭐 그려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연구자가 인터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거기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뽑아내서 그런 그림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독자들한테 보여주고 논문의 실험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흐름들을 보고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어떤 것들이 그 다음에 인생의 행로를 결정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논문 안에 실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사례로 좋은 연구 사례가 있어서 사례 분석을 하는 걸로 가져온 거고요. 이제 뭐 박사학위 논문이었고, 40대 자발적 이혼 여성 한부모의 생애사 연구, 이런 주제예요. 그렇죠? 40대고요. 자발적 이혼을 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요구했다는 의미겠죠. 그다음에 여성 한부모, 디볼스 싱글 마더니까 한부모 여성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이 더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한 싱글맘이에요. 싱글맘. 40대. 예, 삶을 연구하는데, 이 주제만 보고 어떤 문제의식이 들까요?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는 우리가 보통 가정사 연구 혹은 페미니즘 연구, 이런 것들에서 이런 주제를 다룰 수 있을 것 같고, 남녀 간의 문제, 뭐 여성의 문제,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혼해서 한부모 입장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 여성의 어떤 삶의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들춰내고자 하는 뭐 연구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자, 연구의 필요성, 이제 이 논문에서 나왔던 핵심적인 요소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연구의 필요성을 뭐라고 하냐면, 2010년 전후에서 한부모 요인이 이제 사별해서 이혼으로 전환됐다는 거예요. 부모가 혼자 남는 거, 한부모가 되는 거, 그렇죠? 부부가 홀로 남는 것이 예전에는 사별이 주된 이유였는데 지금은 이혼이더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혼을 했다는 거죠. 물론 뭐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혼했겠죠.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는 이혼과 한부모의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들춰냈다면, 이 연구에서는 이혼이 누적된 부부 활동에 의한 결과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패밀리 스터디즈에서 하는 연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명해 봄으로 인해서 어떠한 그 부부관계 문제, 가정에서 한부모가 될 수밖에 없었냐, 이혼할 수밖에 없었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들춰내고 싶었던 거겠죠.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뭐 이게 뭐 굳이 대단한 일이나 연구 주제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10년, 20년 전에는 이것도 나름대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관심이 있는 연구일 수도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별로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모르겠는데 제가 이쪽 분야는 아니니까 제가 뭐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 주제를 바탕으로, 연구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제 기존의 연구들에서 뭐 부부 문제 몇 퍼센트는 어떤 것이 중요했냐 이런 얘기를 하겠죠. 패밀리 스터디스에서 이런 걸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가족의 정서가 뭐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연구를 하고자 하는데, 원가족에서 특히 이제 요거죠. 원가족, 원래 결혼하기 전에 가정에서 그 이혼하는 사람들의 성장기 경험이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결혼 생활 유지하는데도 굉장히 영향이 크구나라고 하는 가설이 있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선행 연구도 당연히 있겠고, 그리고 이 선행 연구 결과 중에서 연구자는 요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뭔가 연구를 새롭게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하고 생애사 연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내부자적 접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당연히 사회학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통계조사해보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해보면 주된 이유들이 다 나옵니다. 뭐 별로 새로울 것도 없어요. 이미 뭐 수많은 연구들에서 되게 뻔한 얘기들이 원인이나 이혼의 사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경제적 문제, 뭐 남편이든 우리가 요즘에 양성평등이니까 어느 한쪽에 뭐 가정폭력, 외도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너무 뻔한 주된 그 이유들이죠. 그게 사회학적 접근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회학적 접근이 아니라 질적 연구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수만 수천 명의 그 통계적인 결론이 아니라 정말 개개인, 그 이혼한 당사자들의 개개인은 어떤 과정과 원인으로 해서 이혼에 이르게 됐는지를 내가 내부자적, 그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봐서 인터뷰해보고 질적 연구로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생애사 연구로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느 시점, 그러니까 40대든 50대든 그냥 특정 시점에, 자 보세요. 사회학적 연구에서는 40대, 50대의 이혼한 부부들 전국적으로 천쌍을 소립해가 샘플링 해가지고 설문조사하면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아까 처음 만들었던 그냥 사회학적 통계학적 연구고요. 그다음에 질적 연구에서는 그냥 40대, 50대의 이혼한 한 부모의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사람 한 5명, 10명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이혼에 이르게 됐는지 최근 이혼의 전후 3, 4년, 그러니까 이혼한 사건이 일어났던 그 전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겠죠. 질적 연구로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죠? 근데 그건 생애사 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건 뭐예요?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혼한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원가족에서 성장 경험에 어떤 거를 겪었길래 그것이 뭐 트라우마가 됐든 원인이 됐든 뭐 습관이 됐든 해가지고 지금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시계열적으로 옛날에 되짚어 들어가서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애사 연구를 선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목적, 기대 효과, 그 다음에 연구 문제가 중요하겠죠. 자, 이혼 여성 한부모들이 생애 과정에서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되게 그냥 일반적인 연구 문제입니다.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제가 논문 지도를 할 때도 선생님들이 이런 연구 문제들 중에서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문제들, 질문들에 대해서 여기에는 연구 문제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혼을 했으면 이혼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애 과정을 경험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혼했다라는 거 하나만 뭔가 심각성이나 문제가 보이는 거지, 그냥 우리가 뭐 결혼한 여성이나 뭐 이렇게 남성이나 이렇게 생애 과정에서 뭘 경험했는가, 이걸 보면 사실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 연구하려는 거지, 그리고 이 연구의 어떤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여기서 연구 문제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앞에서 분명히 연구자가 밝혔잖아요. 앞에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원가족의 성장 경험이 굉장히 삶에 영향이 크다라는 게 연구 중요한 문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어떤 경험을 했냐에 따라서 나중에 중요하다라고 보고 이걸 연구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안에서 4가지 구체적 연구 문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잡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게 이 큰 연구 문제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들의 집합이에요. 그렇죠? 어떤 배열이겠죠. 원가적 경험이, 이게 변수입니다. 원가적 경험이 하나의 변수죠. 결혼 및 가족 생활도 하나의 변수죠. 그다음에 이혼 후 경험도 하나의 변수죠. 변수라는 것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분석할 만한 중요한 영향력의 요소를 갖던 요인을 변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원가적 경험과
뭐 결혼 후의 과정과의 관계성, 이거는 앞과 뒤의 어떤 선후 관계성을 분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문은 이 구체적인 4가지 연구 문제를 잡았다는 겁니다. 자, 선행 연구 교차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갔겠죠. 그러면 이혼 여성 한부모의 생애사 관련 연구가 뭐 기존 어떤 것들이 있었지라고 하는 것을 쭉 분석하는 거예요. 뭐 정미석, 문혜선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 주제, 연구자의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뽑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선행 연구 리처리처 리뷰할 때 별로 문제의식이 없으면, 내가 앞에서 뭘 연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이 없으면 그냥 뭐 이혼한 사람들의 뭐 이런 거 이혼 문제 뭐 이렇게 그냥 접근해서 들어가요. 그죠? 근데 선행 연구에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서 구체적인 연구 문제나 논점에 해당되는 선행 연구를 선택해 가지고 그것을 핵심적인 요소들을 정리하면서 논문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진정한 선행 연구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선행 내용에 관련된 거고, 이것은 이제 방법론에 관련된 거겠죠. 생애사 연구가 있고 그 방법으로서 하나의 슈츠의 이야기식 인터뷰, 내러티브 인터뷰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슈츠라는 사람이 내러티브 인터뷰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려면 어떤 걸 따라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그 방법론을 사용했다라고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거고요. 생애사 연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그리고 뭐 앞에 나왔던 그 차트맨의 이론들을 그냥 뭐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유철인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걸 하는 거고요. 이야기 주관성, 시간성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거는 이해하실 거고요. 자, 질적용과 다른 점 시간성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시간. 특히 이제 긴 시간성이 필요하겠죠.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되는 긴 시간성이 의미가 있겠다. 짧은 시간성이면 우리가 분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인과관계를 뭐 연결짓기도 어렵습니다. 뭐 1년, 2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생애사 연구는 뭐냐면 어떤 효과성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왜 생애사 연구가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생애사 연구를 하실 분들은 이런 참고문들을 참고하셔서 한번 논문을 읽어보시고 거기서 내 논문에서 필요한 요점들을 따다가 앞에서 연구 방법론에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자, 특히 이혼 여성 한부모 대상 생애사 연구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를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죠. 이제 박사 논문이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논의를 했겠죠. 자, 이혼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사적인 경험이다. 그리고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개인 특성들이 결혼 생활에서 역기능으로 적용돼서 나타난 결과다. 앞에 되죠? 사회화 과정, 어렸을 적에 성장 과정을 겪는데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남남이 만나서 하는 것들이 이제 그 두 가지가 순기능으로 작용하면 뭐 행복하게 잘 살겠지만 역기능으로 작용하면 이혼이라는 것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혼 여성은 가족 해체 이후에 이혼과 한부모라는 그 꼬리표가 달라서 제도권 밖의 생활에서 맞닥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제도권 밖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류에서 벗어난다는 거잖아요. 주류라고 하는 게 뭐 그렇죠. 중산층, 그다음에 이혼하지 않는 뭐 부부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혼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박탈당하기도 하고 기회가 뺏기기도 하고 뭐 차별당하기도 할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그런 것들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지만 예전에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났다는 겁니다. 주류사에 밀려났게 됐는데 거기서 어렵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의식인데. 그러니까 그냥 연구를 그냥 한부모 가정들이 약간 이제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는 뭐 결혼도 안 하고 오히려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훨씬 행복할 수 있잖아요. 행복하게 잘 사는 한부모 뭐 엄마들을 연구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뭐하게 연구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연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연구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연구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슈츠는 어떻게 조사 도구로서 이야기 인터뷰를 하는 거고요. 그것의 개념이 뭐냐? 크게 3가지 단계를 거친다는 게 슈츠의 이론을 설명하고 나도 이렇게 따라서 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이야기 요청. 당연히 이제 참여자들한테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게끔 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그게 이야기 요청 단계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 설명 단계라는 것은 참여자가 결국 자신의 삶을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논문에서 분석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단계다라고 이제 실주는 얘기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다음에도 후속적인 질문의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질문은 뭐냐면 후속적인 질문은 내재적인 질문이 있고 외재적인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도 연구자가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질문들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응답들을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내재적 질문이냐면 응답을 해 가지고 뭔가를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대답하는 내용들 안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거나 앞뒤가 안 맞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후 질문에서 다시금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내재적 질문이라는 개념이고 슈츠의 이론에 따르면 외재적 질문은 뭐 연구자가 원하는 대로 잘 응답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뭐 마치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맥락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연구 문제 바깥에 있는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질문할 수 있으면 배경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보시면 가장 핵심 뭐냐면 두 번째 단계잖아요. 중요한 설명을 하는 거죠. 중요한 설명이라는 건 뭘까요? 모든 인터뷰는 연구자가 연구 주제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단 핵심적인 질문들을 안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거 없이 들어가는 시행착오 제대로 연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틀에 얽매여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만나 가지고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핵심적인 안을 가지고 가서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응답들을 가능한 최대한 끌어내는 단계. 이게 중요 설명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뭘 설명하는 거예요? 연구자의 연구 문제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설명할 수 있게끔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거죠. 근데 당연히 그 과정에서 뭐 개입하거나 막 자꾸 막 연구자의 생각을 푸시하거나 이래서는 당연히 안 되고 뭐 공감대 형성은 뭐 너무 당연한 거겠죠. 자, 그리고 그 중요한 설명을 이끌어내는 그 연구 인터뷰 질문들이 여기서는 이제 6명의 연구 참여자를 가지고 했지만 뭐 5명이든 6명이든 거의 이제 비슷한 형식으로 질문이 되겠죠. 자, 연구 참여자마다 다른 질문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목적이 그렇다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질문을 다루기 어려워요. 비교하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다르니까 비교 자체가 어렵겠죠. 대체로 공통적인 사항이 될 만한 것들을 잘 구성해서 5명이든 6명이든 똑같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약간의 변이는 가능해요. 약간의 이렇게 약간 이렇게 달라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질문은 똑같이 하고 근데 응답은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응답 참여자마다 다르게 나온 것들을 비교. 그러니까 공통된 것은 공통점을 끌어내고 차이가 나는 것은 차이점을 비교해서 끌어내고 하는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슈츠에 이제 네 단계 분석 방법이 있는데 뭐 형식적 본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뷰 응답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쭉 나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구 질문에 따라서 나눌 수 있겠죠. 구조적 기술. 자, 구조적 기술은 뭘까요? 생애사니까 결국은 과거에서부터 10살 때부터 지금 40대까지 흘러온 과정들이 시간적 흐름이잖아요. 그럼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어떤 단계를 거쳤는지 구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이 구조주의라는 것은 항상 공통점을 찾아내는 게 1차적 목적이에요. 공통점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찾아낼 수 있으면 최대한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구조주의 학자들이 하는 일이고. 당연히 공통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그럼 뭐냐면, 누구나 다,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고등학교 졸업했잖아요. 대부분 대학을 가잖아요. 대부분 뭐 직장생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직장생활 하다가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사람 만나고 처음에 3년간 행복하겠죠? 그 다음에 3년 지나면 뭐 이런 게 구조잖아요. 그러면 그 공통된 구조를 나름대로 뭐 결혼 문제에서는 설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 6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비슷하게 되는지.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해서 그러면 직장 생활이나 사람을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이혼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구조적 기술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분석적 추론을 하는 거예요. 자, 개별적으로 약간 개별적으로. 이거는 2단계는 공통점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기다 표시를 안 했는데 나중에 좀 써놔야 되겠네요. 3단계는 분석적 추론이니까 각각 개별적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각자의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분석하면서 추론하는 거예요.
각 6명의 라이프 스토리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그 근거 이론은 저기 현상학적인 분석에서는 벤메논의 방식에서 우리가 문학 작품을 많이 활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벤메논의 현상학적인 분석 방법에서. 그랬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문학 작품 속에서 누구나 다 흔히 친근하게 아는 작품들을 하나 사례로 들어보면서 6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의 참여자의 삶은 예를 들어 돈키호테 같은 삶, 두 번째 참여자 삶은 뭐 장다르그 같은 삶, 뭐 세 번째 참여자 삶 뭐 퀴리브인 같은 삶,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누구나 다 그 스토리나 포인트를 알기 때문에, 아 그래, A라는 사람은 돈키호 같은, 물론 되게 우여곡절 많은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이제 추론이 가능하겠죠. 그 작업이 창의적인 작업입니다. 그것을 설득력에 연결시켜야 되겠죠. 설득력이 전혀 없으면 굳이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분석적 추론이고요. 개별적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작업. 네 번째는 결국 이제 비교 분석이잖아요. 아까 공통점이 있었고, 이게 세 번째 단계 개별성이 있었잖아요. 이걸 최대한 비교하면서, 자, 그래서 6명은 뭐가 비슷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가를 분석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슐츠가 주체적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우리가 질적력의 분석 방법 틀에 비춰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슐츠에서는 이제 인생 진행 과정이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생애사적 행동 모델이 있고 진행 곡선이. 아까 진행 곡선이 있었죠.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런 흐름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뭐 제도적 진행 모델, 그렇죠? 그렇죠. 외고는 이제 개인이 일시적으로 한 사회적 행동 목적과 행동 문화를 양도하게 스스로 권위하에 행동하는 것을 삼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권위하에 행동을 삼가한다는 것 말 그대로 제도적 진행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개인들이 각자 자신의 뭐 자신감과 자신의 소신에 의해서 각자 삶을 살아가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겠지.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그럼 뭐냐면 결국은 사람들은 그 사회나 규범적이죠. 여기는 제도적이라는 용어보다는 규범적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논문에서는 그대로 썼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져온 겁니다. 규범적으로 보통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비슷한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가는. 그렇죠?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공통점을 좀 찾아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요소들을 바탕으로 분석을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참여자를 이제 어떻게 선정했는가? 일단 이제 참여자 연령이나 이혼 자발성 여부, 그렇죠? 자발적으로 왔는지 나이가 한 40대는 돼야 되겠죠. 40대냐 50대냐 60대냐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연령대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나름대로 한부모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난 사람, 여기 밑에는 3년이라고 봤어요. 너무 짧으면 한부모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뭐 응답을 받아내기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이혼 결정의 자발성. 이게 결국은 샘플링의 어떤 그 공통된 증거가 됩니다. 이 증거를 잡는 이유는 최소한 그 틀 안에서 비슷한 사람을 놓고 연구를 해야지만이 나중에 뭔가 비교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할 게 있어요. 너무 차이가 나는 6명을 갖다 놓으면요, 그냥 각각 개별적인 스토리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부모가 됐는데 40대하고 한부모가 됐는데 60대하고 어떻게 같이 비슷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주제를, 논문의 제목을 40대 여성, 이혼 여성 이렇게 잡기도 어렵잖아요. 그냥 이혼 여성이라고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화가 안 되겠죠. 이혼 여성은 30대부터 20대부터 70대까지 다 있잖아요. 그러면 70대에서 이혼을 한 30년 한 사람과 20대 작년에 이혼한 사람과 같이 놓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논문으로서 뭔가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문 아예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비슷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증거를 설정해 놓고 그걸 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그 근거를 바탕으로 또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연구한 6명은 요 특징의 범주 안에 든 사람들을 가지고 연구했다라는 걸 전제로 깔아놓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50대에는 다음에 또 하면 되며 다른 사람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참여자 특징을 제시해 놓은 걸 가져와 봤습니다. 자,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 연구 참여자의 특징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들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은 질적 연구라고 쓴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보나마나 제대로 연구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적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정말 개별적인 특성들이 잘 드러나야 되고 그걸 잘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이 표를 통해서 잘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빠져 있다는 것은요,
항상 얘기하지만 그게 이미 있는데 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실수로 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대부분은 잘 모르니까 그냥 제대로 된 질적 내용, 제대로 된 이 참여에 대한 파악이나 그다음에 이 특성들이 논문의 해석에 잘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넣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겁니다. 뭐 거의 9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사항들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써야 되겠죠. 연령은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죠. 40대. 결혼이 언제 했는가 또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1, 2년 차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결혼 기념도 흥미롭잖아요. 최소한 4년에서 15년까지 좀 편차가 크다는 게 조금 단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서 11년 이상 된 사람 6명 뽑는 게 더 좋겠죠. 4, 5년과 11년 이상 15년 편차가 너무 크잖아요. 아마 샘플링을 충분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랬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한부모 기간도 3년에서부터 했지만 사실 이 기간도 같이 통일 비슷하게 잡으면 더 좋겠죠. 근데 뭐 어쨌든 한부모 기간이 최소한 3년 이상만 되면 뭐 그 트라우마는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뭐 금방 또 나중에 한부모에서 다시 결혼하고 이혼하고 뭐 이러진 않을 테니까 학력도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건 왜 중요할까요? 이 학력 자체가 그 사람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드러내주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직업도 당연히 그런 요소 중에 하나죠. 이혼 사유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혼 사유가. 그다음에 이혼 형태는 거의 자발적인데 협의와 재판 뭐 거의 거의 비슷하죠. 자발적이라는 거. 자녀 중요하죠. 한 명이냐 두 명이냐 몇 살이냐. 그다음에 종교는 여기서 뭐 가장 덜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종교가 그 사람의 인생관이나 이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라고 판단되면 들어가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천주교나 우리가 이런 데는 없을 수 있죠. 그렇죠?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이혼이나 이런 것들 뭐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없잖아요. 그래서 종교관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들만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자료 수집. 한 4개월, 5개월 정도 했고요. 여기 자료 수집 방법 얘기하고 있고 연구자들과 1회 3시간 전후로 했다는 거요. 한 사람당 이거는 개별적인 인터뷰를 해야 되죠. 이거 집단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겠죠. 3시간 전후를 했다. 자 보니까 한 번만 한 거예요. 한 번만. 한 번만 하는 경우는 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한 번 해가지고는 뭐 제대로 된 인터뷰가 일어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2번, 3번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최소한 3시간 정도는 해야 되겠죠. 뭐 나머지 것들은 뭐 앞에 나왔던 거고요. 분석 단계 다 나왔었죠. 처음에 형식적, 구조적, 분석 지출 비교 단계 했었고 뭐 원칙들 그냥 뭐 최소 비교, 최대 비교 이거는 뭐 그냥 뭐 상식적인 거니까 읽어보시면 알겠고요. 자, 자료 분석 일단 연구 참여 확인서를 했고 연구의 상호 호혜성이라는 게 뭘까요? 연구자가 당연히 이득을 보죠. 목적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연구 참여자도 이런 상담을 통해서 뭔가 스스로 치유도 되고 상담도 얻고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 상호 호혜성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사례 분석을 들어가서 이런 분석의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이게 6개가 이렇게 그려지죠. 아까 곡선이라고 했죠. 생애 곡선. 이렇게 6개를 그리는 겁니다. 이건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포지티브, 네거티브로 선을 그었죠. 보통 이제 이렇게 하겠죠. 포지티브, 네거티브. 그래서 어떤 건 네거티브, 어떤 건 포지티브가 하겠죠.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스토리를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적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인터뷰하면서 중간중간, 물론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3시간 동안에 한 번에 끝냈기 때문에 3시간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모든 질문들을 충분히 해야 되고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뭐 여기서는 단번에 끝냈기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뭐 전화든 뭐 이렇게 했다라는 방식으로 보완을 하게 되면 논문에서 그렇게 이제 기술을 한다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뭐 중요한 것만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는 어머니 사망이 중요하겠죠. 되게 어린 나이에 좀 사망을 했잖아요. 중학교 이전에.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을 독립을 했다는 거고요. 또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는 것도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결혼을 한 거고요. 근데 폭력이 있고 아이도 이상 행동했고 이혼하고 취업했다 이런 거잖아요. 두 번째는 여기도 모 사망하고 또 고교 자퇴하고
어릴 적에 굉장히 이제 그다음에 전화 교환원으로 사회생활했고 굉장히 뭐 이렇게 프레스티지하지 않는 직업으로 사회생활을 한 거죠. 그다음에 혼전 임신도 했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남편 도박하고 또 남편 도박하고 이혼하고 그다음에 뭔가 아들을 맡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과 부정이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 나타났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례에서는 아버지 사업 실패, 대학 포기. 그러니까 이 대학 포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시댁 갈등, 남편 도박. 도박은 다 있네요. 그쵸? 어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또 성추행이라는 거 집안 경제 파탄은 굉장히 안 좋은 경험들이 트라우마가 있었고요. 남편 실직도 있고 별거가 있고 그다음에 재결합했으면 또 시어머니를 부양하게 되고 또 이혼하게 되고 그쵸? 이런 사건들이 중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잘 적어서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의 인생의 삶의 흐름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연구 문제의 분석의 틀. 보면 아까 네 가지 연구 문제 제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연구 문제는 제가 이렇게 색깔로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논문을 갖고 난 가장 핵심적인 이유도 그거예요. 이것이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뭐랄까요, 그 컨비네이션이 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네 가지 연구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다섯 가지의 이 컨비네이션이죠. 컨비네이션으로 분석된 논점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한부모의 생애 과정이 있겠고, 먼저 결국 핵심 뭐냐, 원가족 경험이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 이게 이제 인과관계에서는 원인의 변수에 해당되겠죠. 초창기 변수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 그다음에 가족생활 이후 이혼, 그다음에 이제 한부모의 삶 이렇게. 자, 빨간색은 뭐랄까 결혼, 가족생활, 이혼 그 결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고 밑에 이제 노란색은 결혼, 이혼 이후니까 이제 혼자 된 삶의 관련성들을 분석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연구 문제가 구체적인 논점으로 이어지는지. 자, 이 논점들을 다섯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이게 연구자가 연구 질문으로서 인터뷰 질문으로서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를 기본적으로 틀을 잡아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실제로 인터뷰를 하다가 빠진 것이 물론 이제 질문이 다섯 가지는 아닙니다. 이 안에 세부적으로 더 자세하게 있겠죠. 수정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최소한 이건 이제 최종된 수정본이죠. 우리는 논문에서는 최종 완성본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완성본에서 제시된 것이 처음부터 그걸 명확하게 끌고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없지만 기본적으로 가설이나 틀은 가지고 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혼란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인터뷰를 하면서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인터뷰를 끝나면 이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련한 연구자라면 여기도 박사과정이니까 뭐 노련한 연구자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처음 뭐 석사 박사 뭐 겨우 2번 정도 써보셨겠죠. 근데 처음에 가가지고 내가 예상한 질문들 가지고 3시간 동안 하나씩 던졌을 때 그 질문들에서 뭔가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새롭게 더 중요한 게 발견되고 할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융통성 있게 그 상황에 맞춰서 질문을 바꿔 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면 사실 인터뷰가 진행되기도 어렵고 진행된 다음에도 야 이거 가지고 논문 쓸 수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 A부터 2번까지는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다섯 가지 틀에서. 자, A입니다. 여성. 자, 이혼 여성 한부모의 생애 과정에 대해서 원가족, 가족 형성, 가족 유지, 가족 예치, 한부모 삶이라고 하는 그냥 이건 논리적으로 너무 뻔한 거긴 합니다만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아까 6명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구조를 뽑아냈다 했잖아요. 공통된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비슷하겠죠. 여기서 여기서 벗어나진 않게 원가족이 당연히 있겠고요. 갑자기 태어나진 않을 테니까 가족을 형성하는 거 결혼은 당연히 하죠. 당연히 중간에 가족 생활 유지하는 기간이 있겠죠. 그다음에 해체하는 과정, 한부모사. 이 과정 무조건 6명이 다 무조건 거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 나름대로 구조주의적 분석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게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런 거고 이게 생애 과정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B 원가족 경험 결혼 관련성. 원가족 경험의 요소들을 하나, 둘, 셋, 넷, 8가지를 꼽아낸 겁니다. 자, 이거는 6명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원가족 가정의 경험이 있는지를 정리해서 8가지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원가적 경험 8가지가 이 사람들로부터 처음 나타나는 건 아니겠죠. 이미 이 비슷한 주제를 연구한 선행 연구에서 비슷한 얘기들 다 나왔을 거예요. 그건 그냥 참고로 보는 거고, 그걸 가지고 질문했을 때 6명이 했던 경험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나온 거다. 그리고 그것이 결혼에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5가지의 문제점들을 누구나 다 안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안고 있다 하더라도 뭐 여기서 이혼했던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그런 요소들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는 원인 요소들이, 오른쪽에 있는 결혼 생활의 실패에 대한 결과적 요소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정리해서 그려준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뭐가 저기 사망하고 부재하면 이게 굉장히 심리 경제적 부담들이 있겠구나. 또 지배적 양육을 하다 뭐가 거부하고 지배적 양육이 좀 있다 보면 이런 것 부담이 있겠구나. 그다음에 또 신앙을 중시하는 환경에서는 아버지를 닮은 남자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해석들은 전적으로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내려진 결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연구자의 해석이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객관성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객관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연구자가 타당한 해석을 해서 이런 해석이 무리가 있지 않을 정도로 논문에서 쓰는 설득력 있을 정도로 쓰면 됩니다. 세 번째, 마찬가지로 원가적 경험이 가족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네 번째, 그다음에 원가적 경험이 이혼 경험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크게 이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인식을 만드는 데 영향을 줬고 적극적으로 이혼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혼에 대한 두려움이나 주저함도 당연히 있었다는 거예요.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 원가적 경험이 한국어 삶에 주는 영향들. 자, 이 화살표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긴 합니다만, 원래는 다양한 요소들이 다양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석해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보세요. 여기서 이 인과관계를 각각 설명하다 보면 논문에서 결과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거의 한 100가지 정도 될 거예요. 100가지. 그렇죠? 이 하나하나를 다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가 이혼의 당당함을 영향을 줬다. 친밀한 관계가 각종 자기 취득에 영향을 줬다. 자리부지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다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들을 다 이게 결과예요. 리절트예요. 이거를 100가지의 결과들을 진술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논문이 아니겠죠. 그럼 무엇을 취사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취사 선택해야 될까? 그죠? 자, 그것이 바로 이 결과예요. 그죠? 저는 정확하게 이 내용을 가지고 제3자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이것만 보니까, 이 결과만 보니까. 근데 연구자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다시 얘기하지만, 이 연구에 3사람이 참여했을 때 이걸 연결짓는 화살표도 3사람의 연구자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연결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결과도 만약에 3사람이 공동 연구진이 참여했다면 서로 다른 해석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질적 연구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각자 3사람이 논문을 쓰길 거기 때문에 각자 3사람을 논문을 읽어보고 가장 설득력 있고 가장 잘 이해가 되고 가장 타당하고, 그다음에 논문이라는 게 이론적 리뷰에 대한 설명에서 또 엄청나게 많은 다양성. 그러니까 보세요. 연구 대상이나 주제나 이런 건 다 똑같고 데이터도 똑같죠. 인터뷰한 내용도 똑같아요. 하지만 그 하나의 데이터가 전혀 다른 3가지 논문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논문의 완성도라든가 논문의 설득력도 전혀 다른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연구자의 역량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는 부정적인 측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고요. 결과 내용이 우리가 관심사는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했다고 넘어가고요. 자, 이게 결과입니다. 결과고요. 이게 결론이에요. 자, 결과와 결론 차이점 이해하시겠습니까? 결과는 이렇게 6가지가 있을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을 또 뽑은 거예요. 앞에서 중요한 것들 뽑은 거고, 이게 결론.
결국 하고 싶은 얘기. 결론은 최종적으로 연구자가 하고 싶은 얘기 하나나 두 개 정도. 그렇죠? 뭐예요? 그러면 결국은 결론은 뭐라고 했냐면 애정을 바탕한 배우자 선택과 문제 대처 능력이 결혼과 가족 생활 문제 중요했다는 거예요. 애정을 바탕으로 결혼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결혼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문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 생활이 유지되는데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여러 가지 원가족 경험의 트라우마나 불안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했다는 거. 그다음에 한국에 사는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자녀 문제. 혼자 살았을 때 결국은 이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경제적 문제, 정서적 문제 많잖아요.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 역할 책임 뭐 더 이상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도로 설명을 하는 것이 결국 그다음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가 이제 implicatio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mplication. 자, 결론 conclusion이고요. 결과는 영어로 result입니다. result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핵심적인 걸 끄집어내는 conclusion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conclusion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이 연구를 통해서 방법론적인 의미가 있겠죠. 후학에게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가정사회 뭐 교육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 하나의 중요한 그 아이디어를 주잖아요. 결혼 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이 분야에서 그래서 그런 그 결혼 문제에 대한 그 학문적인 연구, 그다음에 방법론적인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상으로 생애사에 대한 설명들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게 예.